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패가망신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저희 시모는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질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그때 그 일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아빠는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면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부끄럽기는커녕 자랑스럽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엔 저희 아빠의 직업이 좀 안 좋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세신사라는 걸 알게 된 같은 반 남자애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아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회사도 안 다니고 때밀이나 하냐? 그나저나 너네 아빠가 일하는 목욕탕 어디야? 이번 주에 용돈 받은 걸로 너네 아빠한테 가서 나도 때 밀어달라고 하려고. 너네 아빤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때 열심히 밀어야 돼. 아, 그래? 야, 너 우리 아빠 일하는 목욕탕 알려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무조건 때 밀러 가라. 내가 우리 아빠한테 네 얼굴 알려주고 너 같은 애 오면 일부러 더 세게 밀라고 할 거야. 우리 아빠 무시했으니까 너 같은 건 피부 가죽 다 벗겨줘도 싸잖아. 안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남자애가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까불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도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응수해줬습니다. 그렇게 저와 오빠는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덕에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직장인이 된 전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취미생활을 하나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미싱을 하나 사서 취미로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에코백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엄마한테 앞치마도 만들어드리고 가족들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커플 잠옷도 만들었답니다. 저희 오빤 그 잠옷을 받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어디서 산 게 아니라 정은이 네가 만든 거라고? 난 이런 건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였어? 그럼 미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왜? 내가 만든 옷이 너무 완벽해서 공장에서 만든 것 같아?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한 손재주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렇게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턴 얼른 퇴근하고 미싱질을 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레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미싱으로 직접 만든 소품들을 선물하곤 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친한 언니 한 명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은아, 내가 보니까 너 솜씨도 있고 이쪽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직업을 이쪽으로 바꿔보면 어때? 사실 나 아는 사람이 명품 수선하는 수선집을 크게 운영하거든. 거기에서 조수로 쓸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네가 거기서 일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왕 일을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 언니의 소개를 통해 그 수선집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품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 그럴까요? 손님들 중에선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명품 가방을 몇 개씩 들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난 언제쯤 저런 삶을 살아볼까 하며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어느 순간부턴 그냥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한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직업에도 만족하고 있었으니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 만족하며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제 친구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은아, 너 남자 소개 한번 받아볼래? 아니, 지난번에 너랑 나랑 만나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었었잖아. 내가 그걸 SNS에 올렸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그 사진을 보고선 자꾸 널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더라고. 내가 웬만하면 그냥 내 선에서 자르는데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만나봐. 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좀 곰돌이처럼 푸근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친구가 말한 남자는 너무 마르고 길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친구가 하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길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말하는 게 좀 쑥맥 같긴 해도 되게 자상하고 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매일 찾아와 집에 데려다 주는 건 기본이었고 성격이 엄청 세심해서 제 식성 같은 것도 하나하나 사소하게 다 챙기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을 주문하면서 거기 직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그릇은 들깨가루 빼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분이 들깨가루 넣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서도 제가 뜨거운 걸 잘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알바생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2잔 주시고요. 한 잔엔 얼음 1~2개만 넣어주세요. 방금 나온 커피 너무 뜨거워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저렇게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고 배려할까 하는 마음에 저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친구가 소개해준 그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1년 조금 넘게 만나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저희 돈만 가지고 작은 집으로 시작했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이 그 세심한 성격으로 저희 가족들까지 챙겨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한 번은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운전석 뒤쪽에 앉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머님이 창밖 풍경 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선 왼쪽이 바닷가니까 제 뒤에 앉으시는 게 창밖 보기에 제일 좋으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네 덕분에 나들이 하면서 좋은 풍경도 더 많이 보고 완전 호강하겠어. 그나저나 자네가 나만 이렇게 챙겨줘서 자네 장인이 삐지면 어떡하지?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아버님, 제가 이따가 저녁에 아버님 좋아하시는 매운탕 끓여드릴 테니까 왼쪽 자리는 어머님한테 양보해 주세요. 아셨죠? 남편이 워낙 세심하게 챙기니까 저희 가족들이 남편을 엄청 좋아했어요. 물론 저도 시댁 식구들과 참 잘 지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댁에서 시모와 같이 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제가 음식하는 걸 보더니 이러시더군요. 아유, 난 며느리 생기면 내가 천천히 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널 보니까 가르칠 게 하나도 없네. 어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다 배우고 왔어.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음식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미리 요리 실력 키워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시동생과도 엄청 잘 지냈어요. 시동생이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한 번은 선물로 불고기용 소고기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걸로 불고기를 해줬더니 시동생이 밥을 2그릇이나 먹으며 이러는 거예요. 형은 형수님한테 진짜 잘해야 돼. 세상에 이렇게 손재주도 좋으면서 요리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사람이 어딨어. 게다가 형수님이 우리 가족들한테도 엄청 잘해주시잖아.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딸 하나도 낳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렇게 계속 행복한 생활만 반복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점점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가 토요일에 시댁에 좀 오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오후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규야, 오늘 결혼했다는 네 직장 동료 와이프는 뭐하는 사람이라니? 집안은 잘 산대? 집안까지 모르겠고 와이프 직업은 세무사라고 하던데요. 오늘 보니까 둘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세무사라고? 아유, 그래도 네 직장 동료는 여자 보는 눈이 좀 있나 보다. 명규 너도 눈이 조금만 높았으면 더 좋았을걸.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솔직히 말해서 너 정도면 전문직 여자랑 결혼하는 건 일도 아니었잖니. 그래도 너희 둘이 좋다니까 결혼시키긴 했지만 나도 아쉬워서 그래. 결혼 초반엔 제 직업을 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서 갑자기 남편 직장 동료가 세무사와 결혼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질투가 나셨나 봐요. 저는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냥 오늘 하루만 그러신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시댁에서 김장을 했는데 제가 차가 막히는 바람에 조금 늦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절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넌 김장하는 날에 시간 맞춰서 째깍째깍 와야지. 왜 이제 오고 난리야?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었어요. 대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화 푸세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네가 돈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렇다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라도 열심히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제가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니까 또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와 같이 장을 보러 갔다가 시모랑 아는 동네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리랑 같이 장 보러 왔나 보네. 근데 결혼한 아들이 어느 아들이라고 했지? 대기업 다니는 아들? 아니면 변호사 아들? 우리 변호사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고 대기업 다니는 큰아들이 결혼했지. 아, 그럼 큰 며느리인가 보네. 그나저나 아들 둘이나 성공해서 아주 좋겠어. 세상에 대기업 다니는 아들 하나만 있어도 부러운데 변호사 아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봤니? 내가 원래 이렇게 밖에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아마 우리나라에 나처럼 아들 둘 낳아서 둘 다 잘 키운 사람 흔하지 않을걸? 솔직히 자식 둘이 좋은 직업을 가졌으니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자랑스러울 만도 하죠. 그래서 전 시모가 계속 자식들 자랑을 해도 그냥 좋게 좋게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언젠가부터 술만 먹었다 하면 저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지 엄마 닮지 말고 제발 지 아빠를 닮아야 할 텐데. 솔직히 말해서 애미 네가 다니는 그 수선집이 명품 수선 전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거 미싱 조금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요즘에 젊은 여자들은 다 능력 키워서 좋은 직업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손녀딸이 너처럼 글러먹은 애를 닮으면 어떡하니? 어머님, 제 직업이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명품 수선이 얼마나 많은 걸 신경 써야 되는 줄 아세요? 대충 집에서 바지 단추리고 단추 달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참나, 달라봤자 뭘 그렇게 다르겠어. 너 그렇게 수선집에서 쓰잘데기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하던지 아니면 능력 키워서 대기업 계약직이라도 들어갈 생각을 해. 적어도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 그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시모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남편과 시아버지가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저랑 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무슨 급을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명품 수선하는 일이 왜 쪽팔리는데요? 그래, 당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급에 맞춰서 교양 좀 갖출 생각을 해. 어디 옆에 내가 무식하게 며느리한테 막말을 짓거리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남편과 시아버지가 화를 내도 그때뿐이고 다음 날이 되면 그냥 술김에 한 농담이었다고 넘어가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절 챙겨주니까 그나마 참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도 9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때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면서 시댁에 데려왔어요. 예비 동서는 직업이 의류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생긴 것도 되게 참하고 예쁘더라고요. 시모는 인사드리러 온 예비 동서한테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며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아, 저희 부모님은 지금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갖고 계시는 건물이 좀 있으시거든요. 뭐? 그럼 건물주란 얘기네. 아이고, 잘 됐다. 역시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서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날 줄 알았어. 사돈이 건물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지 뭐. 그 후 예비 동서는 시동생과 함께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동생이 저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예비 동서도 자연스레 저하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형님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수선집에 가방을 수선하러 온 적도 있었어요. 어머, 동서, 이거 나한테 수선 맡기려고 여기까지 가져온 거야? 동서도 패션 쪽 전공했으면서 이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지 않아? 에이, 물론 저도 바느질을 할 줄 알지만 그래도 명품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죠. 이런 쪽으로는 형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게다가 예비동선 결혼 준비를 할 때 궁금한 것도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군요. 형님, 저 슬슬 혼수도 준비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혼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먼저 결혼해 보셨으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건 필수니까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내 생각엔 건조기만큼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빨래를 직접 안 널어도 되니까 공간 절약도 되고 금방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되게 편하거든. 그리고 건조기 돌리면 먼지도 잘 털리고 수건 같은 것도 숨이 금방 안 죽고 오래 간다. 우와, 역시 형님은 아는 것도 많으시네요. 형님, 저 앞으로도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도 되죠? 저 형님 없었으면 결혼 준비가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비동서와 잘 지내는 것과는 반대로 시모는 점점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저보고 시댁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한테 앞치마를 주면서 이러시더군요. 오늘 작은 애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작은 애 오기 전에 얼른 너랑 나랑 같이 음식 좀 하자. 네? 예비 동서한테 밥 차려주는 것 때문에 절 부르신 거예요? 전 어머님이 급한 일 있다고 하시길래 무슨 큰일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 이 정도면 큰일이지. 그럼 큰일이 아니니? 부잣집에서 자라서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았을 텐데 내가 평소 먹는 대로 대충 해줄 순 없잖아. 그나저나 역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다고. 넌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는 게 딱 어울린다 얘. 역시 사람은 각자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거야.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앞치마를 던지고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부잣집 며느리를 얻게 되니 제가 더 안이 꼽게 느껴진 걸까요? 어느 날부터 자꾸 저한테 전화해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너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이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데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면 나 못 참는다. 어머님, 저도 노는 사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랑 그 일랑 둘 다 바쁜 건 똑같은데 왜 저보고만 다 챙기라고 하세요? 참나? 아이 그럼 그런 걸 마누라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그나저나 너 설마 내가 잔소리한다고 불만 가지는 거니? 너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그냥 소녀딸 우리한테 주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능력이 있어서 너 말고 다른 여자 만나면 그만이야. 제가
제발 그런 심한 말씀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은 그냥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뿐이라며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시댁에서 모였는데 술에 취한 시모가 예비 동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넌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곱고 예쁘니? 우리 큰며느리 완전 아줌마가 따로 없는데 널 보니까 확실히 집안 환경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원래 부잣집에선 어려서부터 외모 관리도 잘 시킨다며? 우리 큰며느린 때밀이 딸로 태어나서 때는 많이 밀어봤어도 그런 건 해본 적이 없거든. 시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이 또 크게 화를 내더군요. 예비 동서도 얼굴에 난감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 어느덧 시동생의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마침 시모 생신이라 예비 동서까지 다 같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동생은 술을 잔뜩 사와선 이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주랑 맥주랑 막걸리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떤 걸로 드릴까요? 난 구수하게 막걸리로 먹을란다. 네 엄마도 막걸리를 제일 좋아하니까 막걸리로 달라고 할걸. 아이, 어떻게 알았어? 나도 당연히 막걸리지. 도련님, 그럼 저도 막걸리로 할래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예비동서도 막걸리 좋아하던데 그냥 다 막걸리로 통일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서로 다 따로 마시면 섭섭하잖아요. 그렇게 전 시댁 식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비동선 시모 생신이라고 용돈 50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저희도 30만 원을 준비해 갔는데 시모가 대놓고 예비동서가 준 용돈을 더 좋아하시길래 조금 섭섭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시모가 또 술을 과하게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이제 좀 그만 먹지 그래. 냅둬. 아이, 내 생일이라서 내가 기분 좋게 마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엔 그냥 이렇게 술독에 빠지는 게 최고야. 그런데 시모가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때부터 자꾸 절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또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휴, 이렇게 기분 좋은 자리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네. 애미, 너 우리 아들 덕분에 엄청 호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네가 우리 아들 짝으로 어울리기는 하니? 네? 왜 또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이랑 결혼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마음에 안 들고 말고 너 우리 작은 애가 10억짜리 집 해온다는 거 들었니? 내가 우리 둘째 아들을 변호사로 키워놓으니까 예비 며느리가 그런 비싼 집까지 턱하니 해오잖아. 근데 넌 도대체 결혼할 때 해온 게 뭐니? 너희 집안에서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도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랑 이이가 둘이서 번 돈으로 신혼집 마련한 거 모르세요? 제가 너무 짜증나서 반박을 했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더 심한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잖아, 대기업. 대기업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해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너 괜히 계급장 높다고 작은 애한테 형님 노릇할 생각하지 마라. 원래 대한민국은 돈이 최고인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 결혼하고 나면 작은 애를 형님처럼 모시고 우리 집 행사며 뭐며 다 네가 챙기는 걸로 해. 우리 작은 앤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라고. 뭐라고요? 예비동선 돈 많은 집 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전 평범한 집 딸이니까 식모살이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게 바로 정답이야. 오늘도 봐라. 작은 애가 너보다 나한테 용돈도 더 많이 줬잖니? 그리고 솔직히 집안 차이도 적당히 나야 말이지. 너네 아버지 몇 년 전까지 때밀이로 일하시던 분이고 작은 애네 아버진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이잖아. 솔직히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 먼저 결혼했다고 유세 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형님으로 받들겠다고 해. 알겠어?
세상에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고 있으니까 예비 동서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형님한테 왜 그러세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 불편해서 여기 못 있어요. 아무래도 약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 무슨 소리야? 나 술 안 취했어. 그나저나 에미 너 작은 애한테 나 말리라고 시켰니? 너 내가 형님 노릇 하지 말라고 했지? 어차피 뭘로 봐도 네가 다 떨어지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작은 애한테 무릎 꿇고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얘기하라니까. 시모가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보고 예비동서 결혼하면 형님처럼 오시라고 하셨죠? 그럼 지금은 결혼 전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쵸? 동서, 나 동서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밖으로 나와봐. 얼른 밖으로 나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예비 동서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시모한테 화난 것도 있었지만 예비 동서처럼 좋은 사람이 이런 집안으로 시집 온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겪었던 걸 예비 동서한테 다 말해주기로 했어요. 동서, 방금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봤지? 물론 우리 도련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도련님이랑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이랑도 자주 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 나 지금 어머님 때문에 화병 날 뻔한 거 한두 번이 아닌데 동서 그거 다 참고 살 수 있겠어? 제가 여태까지 시모가 저한테 막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걸로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했던 걸 다 얘기하니까 동서가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제가 본 것만으로도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네요. 형님, 저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 이대로 결혼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참에 제가 가서 제대로 얘기해야겠다고요. 그렇게 예비 동서와 얘기를 끝내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물론 시아버지까지 시모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그딴 헛소리를 해? 결혼시키면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집안 수준을 운운하면서 큰애 보고 작은애한테 형님으로 받들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아니 그냥 농담한 거잖아, 농담. 술 먹고 농담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그때 예비 동서가 시모한테 가까이 가더니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사실 예비 동서도 술을 꽤 많이 마시긴 했거든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술 좀 취했거든요. 그래서 술김에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요. 방금 형님이 어머님한테 당했던 거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 그거 듣고 나서 진짜 놀랐잖아요. 세상에 어머님 같은 사람은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지 제 앞에 있을 줄은 몰랐다니까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뭘 어쨌는진 어머님이 더 잘 아시겠죠. 아주버님은 대기업 다니는데 형님은 가방수선이나 한다고 엄청 무시하셨다면서요? 그리고 형님네 아버지가 세신사로 일하셨던 거 가지고도 자꾸 깔보듯이 얘기하셨다는 거 다 들었어요, 저. 근데 어머님, 저는요, 제 인생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형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빠랑 결혼하면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베베 꼬일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 그냥 이 결혼 안 하려고요. 제 인생 구제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뭐? 갑자기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안 한다니? 결혼식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한 달 남았든 하루 남았든 제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 어머님 하시는 행동 보면 그럴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할래요.
예비동선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시동생 쪽을 바라보며 이러더군요. 오빤 참 좋은 사람인데 오빠네 어머니가 영 아닌 것 같아서 이 결혼 엎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다 큰 성인인데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럼 앞으로 잘 지내. 안녕. 뭐야, 갑자기 어딜 간다는 거야? 진짜 나랑 파혼하겠다고? 그래,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물어보고 그래. 그리고 나 이미 택시 불렀으니까 따라오지 마. 오빤 그냥 오빠네 어머니랑 둘이 잘 살면 되잖아. 예비동선 그렇게 말하고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리더군요. 시동생이 기겁을 하고 쫓아가길래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걸 확인한 후 시동생한테 윙크를 하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도련님, 놀랐죠? 이거 연기예요, 연기. 그나저나 동서, 대학 다닐 때 연극 동아리였다더니 진짜 연기 잘하네. 사실 아까 동서와 얘기하고 나서 동서가 이 일을 자기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가 연기력이 자신이 있다며 술 취한 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식구들이 전부 다 깜빡 속아버린 겁니다. 뭐야, 연기였다고요? 유리야, 그럼 나랑 파혼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래, 나 오빠랑 파혼 안 할 거야. 어머님이 하도 술 취해서 형님한테 막말을 심하게 하시길래 일부러 나도 취한 척 좀 해봤어. 어머님 저러시는 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놔야 돼. 나도 어머님 때문에 집안에 자꾸 분란 일어나는 거 싫단 말이야. 그제서야 시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예비동서는 진짜로 파혼하는 척을 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버리고 저와 시동생만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은 들어가자마자 시모한테 아주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저 파혼당하게 생겼잖아요. 저 진짜로 파혼당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사람이 술 마시고 장난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 옛말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술 핑계로 맨날 형수님한테 함부로 대하실 때 형수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전부터 우리 형이랑 아버지까지 다 말렸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남편도 시모한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요, 어머니. 이 사람 제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고 이젠 하나뿐인 제 아내이자 사랑하는 우리 할인이 엄마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셨어요? 저는요, 제 능력도 마음껏 펼치고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대기업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부잣집 며느리 얻게 해드리려고 대기업 들어간 거 아니라고요. 어머니처럼 하시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 줄 알아요? 자식 가지고 장사한다고 욕해요. 아시겠어요? 아휴, 알았으니까 그만들 좀 해라. 술 먹고 말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왜 다들 나한테 달려들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게 평소에 늘 말조심을 하셨어야죠.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여보, 나도 지금 기분 나빠 죽겠으니까 그냥 우린 집에 가자. 어머니 생신이라고 용돈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했으니까 우린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저 역시도 기분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바로 남편과 같이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예비 동서가 연기한 거라고 얘기해주니까 다행이라고 한숨을 쉬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잘 사는 예비 동서가 파혼을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났던 걸까요? 시모가 자꾸만 저한테 전화라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쉽게 시모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열흘 정도 연락을 무시했더니 시모가 급기야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시더군요.
애미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술 취했다는 핑계로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지 뭐니. 그런데 작은 애가 하는 말이 자긴 화목한 가정이 좋은데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고 분란 생기는 집안하고는 연을 맺고 싶지가 않대. 내가 너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는데 네가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러게 여태까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기분 나빠도 참고 최대한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만만해 보이니까 계속 시비 걸고 술만 드시면 저한테 정말 심한 막말까지 하셨잖아요. 솔직히 어떤 며느리가 그런 시어머니를 좋아하겠어요? 예비 동서도 자기 결혼 생활이 피곤해질 걸 눈에 뻔히 보이니까 파혼 얘기까지 한 거겠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정말 미안해. 사실 내가 아들 둘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서 그런가 남들처럼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었어. 그래도 너희 처음에 결혼시킬 땐 그런 거 안 따졌었는데 주변에 잘 나가는 며느리들 얻는 걸 보고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아쉽더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예비 동서가 부잣집 딸에다가 10억씩이나 되는 집까지 해온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큰 욕심에 눈이 돌아버렸나 봐. 그런데 나 진짜로 네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미워할 수가 있었겠니?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이 너무 짧아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버리고 말았나 봐. 우리 둘째 아들이 나 때문에 파혼당하면 나랑 평생 안 볼 거라고 하는데 제발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제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펑펑 우시더군요. 그래도 그 모습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한 마음이 느껴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종이를 들고 나와 펜으로 글씨를 쓴 후 시모한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저랑 화해하고 싶으시면 이것부터 지킨다고 약속하세요. 저 그냥은 용서해드리기 힘드니까 무조건 약속하시라고요.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거기 써있는 내용 보이시죠?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술 줄이실 거. 둘째, 저를 저희 남편이나 예비 동서랑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말 거. 셋째, 저희 부모님 직업 비하하지 마실 거. 마지막으로 넷째, 제 직업 무시하지 마실 거. 저 어머님이 자꾸 그냥 수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무시하시는데 저 그래도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조건 4가지에 동의하고 사인하세요. 얼른 사인하시라고요. 알았다. 내가 무조건 이 조건들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사인까지 하마. 내가 너한테 그동안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정도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결국 시모는 제가 내민 종이에 직접 사인까지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 종이를 돌려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사인까지 했으니까 네 예비 동서한테 전화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진짜 우리 아들 파혼하게 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래. 결국 저는 예비 동서한테 전화해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동서가 그날 저녁 시댁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 같이 시댁에서 모였는데 예비 동서가 가족들 앞에서 시모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는요, 결혼하게 되면 형님과 어머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도 좋지만 형님도 진짜 존경스럽단 말이에요. 형님은 손재주도 좋으시고 음식도 잘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형님한테 반찬 만드는 것도 다 배우고 살림도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네 앞에서 정말 못 볼 꼴을 보였구나. 물론 어머님이 자식들 다 잘 키우신 건 알아요. 한 명은 대기업 다니고 한 명은 변호사까지 되었으니 물론 자부심이 상당하시겠죠.
근데 어머님의 그 자부심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셨어야죠. 자식 자랑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지만 자랑을 하기 위해 남을 까내리고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형님한테 그런 행동을 하신 거라고요. 아휴, 네 말이 다 맞다. 우리 큰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다들 말을 잘하니? 내가 잘못한 걸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내가 뭐라고 변명도 못하겠다 얘.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하고 바뀌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도 오늘 형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안 그런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사인까지 하고 약속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파혼은 없던 걸로 하고 예정대로 결혼하는 걸로 할게요. 저도 솔직히 오빠랑 헤어지는 거 싫었거든요. 뭐? 그게 정말이니? 그럼 우리 아들하고 파혼 안 한다는 거지? 네. 대신에 저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 또 그러시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 형님 편이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기면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한테 좀 잘해주세요. 형님은 제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가족들한테도 정말 잘하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예비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펑펑 울면서 이러더군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우리 큰애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잘해주도록 하마. 우리 며느리들끼리 벌써부터 이렇게 돈독하게 잘 지냈는데 시애미가 돼서 내가 그걸 망쳐버릴 수는 없지. 나 다시 너희들 앞에서 못난 모습 보이지 않으마. 그러니까 너희들도 날 좀 지켜봐 주렴. 결국 그렇게 시모는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비 동서도 예정에 따라 2주 후에 시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처음엔 시모가 진짜로 약속을 지킬까 반신반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는 분이셨는지 그 이후로 저한테 막말도 안 하시고 잘해주시긴 하더라고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에 갔는데 마침 시댁 앞에서 동서네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동서랑 같이 들어갔더니 시모가 동서를 엄청 반기며 안아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님, 전 안 보고 싶으셨나 봐요. 보자마자 동서만 반겨주시네요. 아유, 당연히 우리 큰며느리가 제일 보고 싶었지. 작은 애가 먼저 들어오길래 먼저 안아준 것뿐이야. 그나저나 다들 배고프지? 내가 밥 다 해놨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먹거라. 벌써 밥을 다 해놓으셨다고요? 어머니 원래 저 오면 저랑 같이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웬일로 저 없이 혼자 다 하셨어요? 아니, 작은 애가 음식을 할 줄 모른다길래 처음부터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큰애 너한테만 하라고 할 수는 없잖니. 나한텐 똑같이 소중한 며느리인데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고생하고 말기로 했다. 내가 맛있게 해놨으니까 얼른 와서 식기 전에 먹어라. 시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서가 애교 있게 웃으며 이러더군요. 어머님, 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형님한테 음식 배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그냥 저한테 시켜주세요. 실습을 많이 해봐야 저도 실력이 늘죠. 안 그래요? 동서가 어찌나 성격이 밝은지 분위기를 정말 잘 풀어주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뜬금없이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정은아, 오늘 명절도 아닌데 사부인께서 글쎄 우리 집에 한우를 보내셨더라. 게다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까지 하셨더라고. 요즘에 시어머니를 찬밥 취급하는 며느리도 많은데 너처럼 착한 며느리를 둬서 자기가 호강하고 산다면서 나보고 널 잘 키워줘서 참 고맙다고 하시더구나. 어찌 난 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듣는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젠 정말로 저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저희 부모님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술도 많이 줄이시더군요. 워낙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라 아예 끊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 반주 정도로만 하시더군요.
어머님, 지금 벌써 막걸리 3잔째 아니에요? 술 줄이기로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아니야. 아까 너무 조금 따라서 실제로 마신 건 1잔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따른 건 그냥 입만 댈 거야. 입만 된다고 하시다가 1잔 또 다 드시려고요? 제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몰래 드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알았어. 내가 며느리들 무서워서 술도 제대로 못 먹네. 이러다가 나중엔 진짜로 술을 끊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시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시동생이 깔깔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어머니 이제 사람 다 되셨네. 그렇게 술 없으면 못 사시던 분이 이 정도로 줄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다 우리 형수님 덕분이에요. 역시 형수님이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진짜 다신 안 볼 각오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점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하고도 잘 지내고 성격 좋은 동서와도 그때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에미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도 지금 이 생활이 더 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 예전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불만만 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남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었지 뭐니. 아들 둘 다 잘 키웠겠다. 성격 좋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도 둘이나 얻었겠다. 게다가 예쁜 손녀딸까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잖니. 저희 시어머니 말씀처럼 남들하고 비교하기만 하면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엔 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들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남들이랑 비교만 하면서 살았다면 훨씬 돈 많고 잘해주는 다른 집 시부모님이랑 비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 그냥 노력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만큼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것보단 믿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처럼 술김이라는 핑계로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술김이든 아니든 상처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